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돌아오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오세훈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세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세훈 시장이 예, 자신이 입법을 주도했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았죠.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요.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고 오 시장은 오늘 바로 항소를 했고요. 법률상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렸다라는 인과응보로만 바라보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세훈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위반했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도 그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법을 만들 때 그것이 실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보다 자신을 얼마나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보이게 할지를 앞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오세훈은 2004년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 이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에서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오세훈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과 단체에 정치자금을 제한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1년의 법률을 그의 이름을 따서 오세훈법이라고 했죠. 이 법은 오세훈에게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 개혁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정치적 자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비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법이란 것은 정치인의 정의감을 전시하는 선언문이 아닙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람의 자유와 재산과 정치적 생명을 제한하는 규칙이죠. 따라서 입법자는 법의 목적이 얼마나 선한지에 대해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오작동할지, 어떤 행위까지 처벌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얼마나 넓게 해석할 수 있을지, 경쟁 정치 세력들이 그 법을 어떤 방식으로 악용할지까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은 좋죠. 그렇지만 목적이 좋다고 해서 법까지 자동으로 옳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이 정의로울수록 입법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을 붙인 법은 반대하기가 어렵고 한번 만들어지면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법의 구체적인 구조와 부작용을 검토하기까지 깨끗한 정치에 반대하느냐고 묻는 것에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게 제도에 대한 토론은 도덕적인 편가르기로 바뀌는 거죠. 누가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관련된 제3자의 모든 지출을 정치 자금으로 볼 것이냐. 후보자가 직접 계약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에게 귀속되는가. 후보자가 결과물을 받아보았다는 사실과 비용 지급 구조를 사전에 인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직접적인 지시와 묵시적인 승인, 단순한 정치적인 호의와 불법 정치 자금 제공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은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심을 사후적으로 추정하는 도구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정치인이 이득을 얻었다는 결과에서 출발해서 인식과 공모를 거꾸로 구성할 수도 있고, 법원은 여러 정황을 연결해서 정치인의 책임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법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한 질서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적용 범위가 결정되는 정치적 칼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측에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부담하게 한 구조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상급식에서 다시 다퉈질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역설은 명확하죠. 오세훈은 법을 만들 당시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고요. 그 과정에서 그는 정치 개혁의 상징이 되었고 개혁가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제3자가 부담한 정치 관련 비용이 어떤 조건에서 후보자의 정치 자금이 되는지, 또 수십 년 뒤에 자기 자신과 같은 정치인이 그 법 아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충분히 고민했는지는 의문이죠. 그는 정의를 말했지만 질서를 설계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정의는 목적을 말하죠. 질서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넘어서 안 되는 경계를 정합니다. 정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없애야 한다고 외치지만 질서는 무엇이 불법 정치 자금인지, 누가 어떤 인식과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정의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법은 폭주하게 마련입니다. 원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만든 법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죠. 자신은 정의로운 편에 서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같은 목적을 공유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권력을 가진 인간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내일 상대방이 나를 처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는 바로 이 가능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선의를 전제로 법을 만드는 사상이 아니죠.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선한 목적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좋은 사람에게 강한 권력을 주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보수적인 입법의 목적은 선명함보다 책임의 경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시민이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행위와 처벌 사이에는 비례가 있어야 되며,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식과 의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률의 빈틈을 이용해서 책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칭 보수들, 개혁주의자라는 멍청한 보수주의자들은 좌파의 입법 방식을 너무 쉽게 따라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분노한 여론을 올라타서 강한 규제와 처벌을 약속하죠. 법안의 이름에는 공정, 정의, 첨령, 국민 보호를 붙입니다. 법을 강화하는 사람은 계속 개혁가가 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은 기득권의 옹호자로 몰립니다. 이것은 보수 정치가 아닙니다. 정의의 언어를 이용한 이미지 정치죠. 법을 만든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인이란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호한 책임과 과잉 수사, 과도한 처벌, 정치적 악용의 위험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입법자는 정치적 이득을 얻고 제도의 비용은 사회 전체에다 떠넘기는 것. 이것이 오세훈식 정치개혁의 가장 무책임한 부분입니다. 오세훈은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 앞에서 평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과 같은 정치인이 실제로 그 법에 걸렸을 때 억울하다고 주장할 만한 모호성과 과도함을 사전에 제거했어야 됩니다. 법이 자신에게 돌아온 뒤에야 법이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 법 아래에서 먼저 조사받고 기소되고 정치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때는 깨끗한 정치를 불가피한 규제라고 말하고 자신이 대상이 되자 법의 해석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오세훈이 법률가 출신이란 사실은 이 문제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죠. 법률가는 목적이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문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의 규정이 모호하다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국가가 한번 확보한 권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법의 장기적인 작동보다 정치 개혁가의 이미지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상해야 될 책임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같은 위장보수는 정치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위장보수는 단순히 좌파와 타협하는 정치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간판을 걸고 좌파와 비슷한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인이 위장보수죠. 자유와 법칙을 말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의 처벌 권한을 확대하고 법의 부작용보다 자신의 정의로운 이미지를 먼저 챙기면서 제도의 비용은 국민과 후배 정치인에게 떠넘기는 정치인이 바로 위장보수입니다. 개발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경제를 몇 차례 언급한다고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련된 말투와 행정 경험, 중도 확산성이 보수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정치인은 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확대하기 전에 그 권력이 오용될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 세력이 그 법을 집행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수주의의 제도적인 신중함입니다. 오세훈법은 오세훈을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22년 뒤 같은 법은 오세훈을 정치적인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의 배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정의롭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법의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입법이 마침내 입법자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오세훈을 심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법을 정치인의 이미지 상품으로 소비했던 그의 정치 방식이 그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정당하다고 믿었던 그 입법의 오만이 그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권력의 경계를 설계하지 못한 그 위장보수의 빈곤이 그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 사건에서 오세훈 개인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법률적 사실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법적 무죄의 가능성과 정치적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수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를 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법을 만들었으며 그 법이 초래할 결과에 얼마나 책임을 졌는지 유권자는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의 한 사람 정치 생명보다 보수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버리는 정치는 팬덤입니다. 정의로운 이미지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정치인은 위선 덩어리입니다. 법의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까지 감당하며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만이 보수의 정치인입니다. 오세훈이 만든 법이 오세훈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세훈이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보이기 위해 만든 법이 오세훈의 정치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수주의자로 법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개혁가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정의를 입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세훈과 같은 위장 보수가 정치에서 사라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